4월 국회에서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협력이익 공유제법 등 다른 법안과 함께 논의하자는 민주당과 손실보상법부터 심의하자는 국민의힘이 맞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서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코로나 격리 장병들에 대한 부실급식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인권 침해라고 비판하며 예산을 늘려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일요일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대의원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모레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상화폐 과세 등 정부 여당의 각종 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여야 차기 지도부 선출,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 여야 모두 찬성하는 법안인데요. 4월 임시국회 내 입법은 무산됐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법안을 심사해야 할 국회 산자중기 소위에선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오늘 열린 전체 회의에서도 여야는 서로의 책임만 물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김세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손실보상법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 여야. 그러나 정작 산자중기위 소위에서는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전체 회의는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못한 채로 열렸는데 여야는 유감이라면서도 책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외의 민생 법안도 이번에 함께 심사하자는 입장인데 우리 당은 다른 법까지 충분히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고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소위에서 3번 논의가 됐고 공청회까지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을 굳이 시급한 손실보상법과 함께 묶어가자는 것은 민주당이 소상공인 살리기에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이 한 25건이 지금 와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해도 사실 이게 좀 벅찰 겁니다. 없는 이 법안을 빨리 우선 처리함으로써 지금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여야의 입씨름에 정의당은 여야가 싸울 시간에 법안을 심사했으면 이미 통과됐을 것이라고 꼬집고 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도 벌였습니다.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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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법에 소급 적용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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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산자중기위 전체 회의는 5월 중순에나 예정돼 있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4월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혀 손실보상법 논의는 결국 5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기에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정부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을 과거 피해까지 소급하자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재정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가 합의에 이르더라도 손실보상법이 실제 처리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국방부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군 부실급식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서욱 국방부 장관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격리 장병들의 급식 부실 논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부실한 급식과 열악한 시설로 장병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국방부가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비용을 차라리 줄이세요. 못 먹는 군대가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2021년 이 시기에 이런 먹는 거 갖고 얘기가 나온다는 게 이게 좀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또 일부 부대에서 제보한 병사를 색출하려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며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간부를 일벌백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SNS에 사진 올리더라도 군 기밀을 유출했다거나 그런 거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건 군에서 개선해야 될 바가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이건 큰일 나요.
이 징계가 실제로 됐다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습니다. 각 군의 방역관리대책본부의 임무 수행 체계를 보완하고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최단 기간 내에 격리 장병의 생활 여건 등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격리 장병의 급식 부실, 열악한 시설 제공, 입영 장정 기본권 보장 미흡 등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천안함 제조사 사태도 논란이 됐습니다. 규명위는 지난 2일 천안함 관련 진정권을 기각했지만 제조사를 요구한 신상철 씨가 천안함 자초설 등을 제기해 국방위에서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겁니다. 천안함 사건은 분명히 북한의 소행으로서 오랜 기간 정부 조사로서 명백히 밝혀진 팩트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시 이러한 일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군의 대비 태세 강화하고 천안함과 이 수호의 날을 대하는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는 아픔을 공식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얘기할 게라 대통령께서 분명히 이걸 좀 정리하고 확실히 규정을.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 결정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군복무가 과거와 달리 개인에게 불이익이라는 인식이 강해진 만큼 국방부가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사법부 신뢰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요.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인사 편향성 등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홍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사법부 불신에 대한 여야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판사의 정치적 성향, 정관 예우 등이 사법부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대법관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는 지금 정치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흔들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을 겁니다.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이 사법부 신뢰를 깎아내렸고 여야 유불리에 따라 재판부를 유임 혹은 교체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탄핵 운운한 1차 거짓말뿐만 아니라 그것이 거짓말로 드러나니까 2차 거짓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다. 판사들 스스로 이런 대법원장이 굉장히 창피하다. 특정 연구회 출신의 판사들이 요직에 배치되는 그런 코드 인사, 그리고 여권에 민감한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들에 대해서 인사 규준에 위배해서 장기적으로 유임시키는. 천 후보자는 사법부 위기에 공감한다며 재판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고 대법원장에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법관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청문회 내내 김 대법원장에 대한 야당 공격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지난 23일 국민의힘이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던 사건을 거론하며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입법부가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정치쇼라는 해석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면담을 통해서 우리가 의견을 전달을 충분히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맞닥지 않으면 상임위를 통해서 충분히 따지면 될 일을 이렇게 다수가 가서 무력 시위를 하고.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의 항의성 행동을 폭도처럼 오해할 만한 발언을 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타당에 대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정치적 비난을 하는 것은 이 자리 질문의 취지도 맞지 않고요. 이 밖에 청문회에선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지사 무죄 판결을 두고 야당은 소극적 거짓말은 괜찮다는 엉터리 판단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문제가 없다고 맞서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일요일 당 대표 등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투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달 말 임기를 마치는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이 고별사를 전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당을 이끌어온 소회를 밝히고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당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일요일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뽑는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오늘과 내일 온라인 투표를, 모레부터 일요일까지는 유무선 자동응답 시스템으로 투표를 진행합니다. 또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국민과 일반 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투표 결과는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 10%, 일반 당원 5%의 비율을 반영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심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대표 경선에 나선 홍영표 후보는 당의 단결과 혁신을 통해 당정청이 환상적인 팀플레이를 펼치겠다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고, 문재인 정부를 지킬 당대표, 다음 대선을 이길 당대표, 저 홍영표가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송영길, 우원식 후보도 각각 자신의 SNS를 통해 유능한 개혁과 민생을 강조하며 정권 재창출을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 임기를 마치는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 당을 이끌어온 소회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총선 참패 이후 당 수습에 힘을 쏟았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켜 당의 체질을 변화시킨 결과 이번 재보선에서 승리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공수처법 강행 처리 등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독주 행태를 지적하며 내로남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더 큰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 대표 권한대행은 마지막으로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한 당의 단합도 강조했습니다. 우리끼리 마음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합심하고 단합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모레 주 대표 권한대행의 후임을 선출합니다.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와 내년 대선까지 책임질 차기 원내사령탑 자리를 놓고 4선의 김기현, 권성동 의원과 3선의 김태흠, 유이동 의원이 경쟁을 벌입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재심사했습니다. 설치를 어디에 할지, 민간 병원도 의무화할지 등이 쟁점입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에서 다시 논의됐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심사인데 지난 2월 법안 소위에서 CCTV 설치 장소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로 합의가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의사단체는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건 동의하지만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방어적 수술 등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기피과가 많은 공공기관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면 공공의료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단체는 수술실 안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실효성이 있다며 의료인이 동의해야 촬영할 수 있도록 한 신현영 의원 발의안에도 반대했습니다. 수술실 CCTV법에서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CCTV는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고 촬영 시 의료인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 복지위 여야 의원들 대부분은 공공기관은 수술실 내 설치를 의무화하되 민간병원 등은 자율적으로 설치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공공기관보다 중요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상급 종합병원이 먼저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측도 법적 의무 시행 근거 없이 의료기관의 자율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CCTV 설치 의무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복지부는 수술실 입구에 먼저 설치를 의무화하고 수술실 내 설치는 공공의료기관부터 단계적으로 하자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쟁점 외에도 CCTV 설치 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할지, CCTV 영상 보호를 어떻게 할지 등 과제들이 많아 법안 통과는 미지수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정치권은 어젯밤 노안으로 별세한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진석 추기경을 애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라는 고인의 사목표열을 되새기며 고인의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성직자로서의 맑은 소신과 학자로서의 밝은 지혜를 일러준 큰 별빛이라면서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정의당도 고인이 생전 추구했던 나눔과 연대, 고귀한 뜻을 이어받겠다며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당과의 합당 윤곽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주 대행은 국민의당에서 당원 3분의 2 찬성 의견을 확인한 것으로 안다며 안철수 대표와 이번 주 안에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합당 방식에 대해선 흡수 합당이면 3일만이라도 할 수 있지만 신설 합당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기 지도부가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어제 당대당 통합을 염두에 둔 듯한 원칙 있는 통합을 제시했는데 향후 합당 논의 과정에서 합당 방식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한 지 한 달이 된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내년 대통령 선거 도전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여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정의당은 반기득권 정치에 더 큰 플랫폼을 만들어 내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고 본인의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당 대표로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이 누리던 절대적인 정치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정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기득권 정치 세력 연대를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됐던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오늘 새벽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적극 소명하겠다며 불구속 재판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 변조나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의원이 구속된 건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한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오늘부터 민주당은 차기 당대표 또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절차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당권 경쟁 구도를 보면 현재 이제 3파전인데 각 후보들의 상황과 입장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송영길 후보는 이 범친문계로 분류는 됩니다만 이 세 후보 중에서는 비교적 가장 이 친문 색채가 좀 옅은 후보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우원식 후보는 이 범친문계로 분류가 되는데 이 비교적 이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좀 많은 지지를 얻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해찬 전 대표가 지금 이 후원회장을 맡고 있고 이재명계 그리고 박원순계 의원들도 많이 돕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다음에 이 홍영표 후보는 확실한 친문 주류로 통하는데 이 친문 열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 당대표의 1번 홍영표, 최고위원회 1번 강병원, 4번 전해석 의원을 뽑자는 이 114 운동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그동안 있었던 후보자들의 말을 종합한 이 세 후보의 상대적 위치입니다. 스스로 무게파라고 강조한 송영길 후보는 이 가장 친문 색채가 옅은 위치에 반대쪽 친문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을 최초의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한 홍영표 후보, 그리고 홍 후보는 혁신이 없고 송 후보는 불안하다고 말한 이 우원식 후보는 이 중간 정도의 위치입니다. 네. 이게 시간이 이제 흐를수록 송영길 대 반송영길 구도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네, 이 송영길 후보에 대항해서 다른 두 후보들이 손을 잡았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 송 후보가 비교적 이 혁신 그리고 이 변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두 후보가 좀 반발하면서 나온 그런 구도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이 송 후보가 이제 그 쇄신을 이야기했는지 말을 하면은 이 부동산 대책 그리고 이 코로나19 백신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송 후보는 이 방역 당국이 필요 없다고 말했던 이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백신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또 부동산은 무주택자한테 LTV, DTI 90%까지 풀자 이 대출 규제 완화를 말했는데 이 모두 이 정부 기조 당 주류와는 좀 다른 입장이죠. 또 홍영표 후보는 이 송 후보가 야당과 보수언론이 하는 정부의 백신 노력 폄하를 되레 부채질하는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우원식 후보는 이 송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이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는 거랑 이 뭐가 다르냐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송영길 후보가 이렇게 이제 정책 기조에서 다른 후보들과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전략적인 의도인가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하나는 이 송영길 후보가 지난 재보선 패배를 보고 이 당 안팎의 쇄신 요구가 크다는 흐름을 읽고 움직였다는 그런 분석이 있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 친문 핵심 홍영표 후보가 경쟁자이기 때문에 자신은 친문 선택을 받기 어려울 수가 있다. 차라리 이 86세대 대표 주자라는 것을 강조해서 쇄신을 앞세우자 이렇게 판단하고 움직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 후보가 특정 계파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이 두 후보가 도달하지 못하는 곳에서 지지세를 추가로 획득하겠다는 전략이라는 건데 강한 반발이 있습니다. 홍영표 후보는 이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때는 친문이라더니 이 지지율이 내려가니까 무게파라고 한다. 좀 더 떨어지면 반문으로 가겠다는 거냐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고요. 우원식 후보는 앞에서는 민주당 원팀이라더니 정작 계파 갈라치기에 앞장선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앞서 이제 그 리포트에서도 이제 봤는데요. 투표 결과가 이제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 10%, 또 일반당원 5%의 비율을 이제 총 반영을 해서 표심에 이제 승패를 가리게 되는데 각각 어디에서 현재 그 누가 유리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나온 이 예상들 종합을 해보면은 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일단 대의원 투표는 세 의원 모두 5선, 4선, 4선 중진인 만큼 골고루 나눠 가질 거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다만 송영길 후보는 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했고 상대적으로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는 만큼 일반 국민 당원 여론조사에서 이 높은 득표율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해졌고요. 우원식 후보는 의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대의원 투표 그리고 70만 명 권리당원 중 20만 명을 차지하는 온라인 권리당원 표심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홍영표 후보는 이 친문이 많은 권리당원들 사이에서 이 압도적인 득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45% 비율을 차지하는 전국 대의원 그리고 40%를 차지하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이제 결정이 될 걸로 이제 전망이 되는데 근데 또 변수도 있다고요. 네,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의회의원 그리고 지자체장 등을 포함하는 이 대의원 같은 경우는 이 전체 400만 명의 당원의 0.4%인 16,000명 정도로 좀 숫자적으로는 적지만 네.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대의원 표심은 이 접촉한 만큼 나온다는 그동안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직접 대면이 어려워진 만큼 이 대의원 표심에서는 이번에는 이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당비를 내는 이 72만 명의 적극적 지지층인 이 권리당원에서는 네. 지금까지는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가 이 주축이라는 분석이었지만 이번에는 재보선 패배로 쇄신을 위해서 이 친문이 아닌 권리당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설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여권의 당권 향배에 대해서 한도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한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4월 28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가상화폐 광풍 출근은입니다. 최근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거래 규모가 주식시장을 웃돌 만큼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는 등 과열 양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 아닌 가상화폐 광풍에 여야 정치권이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책 지원을 공식화했습니다. 시장의 투명성과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면서 가상화폐를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보고 투자자 보호 등의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당정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가상화폐를 둘러싼 정책을 놓고 혼선을 보이면서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 정부의 기본 방향부터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가상화폐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놓고 정치권에선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가상자산 관련된 법을 준비를 하고 투자자들이 어떤 계층과 어느 정도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지 좀 면밀히 좀 분석을 한 다음에 과세를 해도 늦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당장 과세하는 것은 좀 유예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이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성 강한 거래를 원포만 놓고 세금을 물리겠다고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는데 제도가 먼저 정비가 되고 세금에 대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 있어야 되겠고 발침할 수 있는 법을 제정을 제대로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불어닥친 가상화폐 광풍에 비해서 관련 법이나 제도가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초 신규로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들의 60%가 2030 세대라고 하는데요. 수십조 원이 거래되고 참여자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시장인 만큼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등 촘촘하고 세심한 제도가 뒷받침돼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이제 놓아주십시오입니다. 누군가의 절절한 바람이 느껴지는 듯한데요. 바람은 바로 문자폭탄에서 시작됐습니다. 한때 시민 참여의 한 형태로 대우받던 문자폭탄이 이제는 도를 넘은 폭력으로 비판의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문자폭탄에 아주 쿨하게 대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의견 표현의 방식이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상례를 벗어나는 경우는 옳지 않죠. 신경 안 쓰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제가 들어본 바로는 한 1000개쯤 차단하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조웅천 의원은 강성 지지층을 지칭하는 이른바 문파를 향해서 문자폭탄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조 의원은 문파가 아닌 국민들께도 다가가서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좀 놓아달라고 호소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자 행동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강력한 힘에 위축되는 의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집권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간다고 말했습니다. 당내 친문 성향을 보이지 않는 의원들에 대해서 문자 메시지 폭탄 등 과격한 공격을 가하는 문파들에게 자제를 호소한 것인데요. 또 다른 한편에선 당원들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권장돼야 한다면서 문파의 문자폭탄세를 막아서 나르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 얘기하셨습니다. 하다못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민주당 당원분들께서 그렇게 문자를 보내시는 것들은 그런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권장돼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특정 지지층의 전유물이 돼버린 문자폭탄. 험한 말로 점철된 문자폭탄은 참아달라는 호소와 문자폭탄도 의견인 만큼 권장돼야 한다는 엇갈린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까지 강은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 하시는 두 분이시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가 이제 가상화폐 투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두 분도 어떻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제가 내년 초에 방송을 다 접고 사라지면 제가 이제 가상화폐로 돈을 많이 벌어서 강남에 건물을 샀구나라고 추측하시면 될 정도로 투자를 해놨는데 아무래도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요새 좀 마음이 좀 딴 데 가야 계신 것 같아요. 예. 방송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가상화폐 전혀 관심 없고요. 별 투자도 안 했는데 물론 관심을 갖죠. 왜냐하면 가상화폐 문제가 요즘 이제 젊은 세대나 이런 분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 할 거냐는 좀 논란이 되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저는 당정이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걸 규제를 할지 하는 부분, 이런 부분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상화폐 이제 광풍에 정부는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화폐로 이제 규정을 했는데 여당은 제도권 편입을 이제 고심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당정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이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상당히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거예요. 지금 가상화폐 같은, 가상화폐가 아니라 가상자산이라고 통일하자고 하더라고요. 하루의 거래액이 9조예요. 그리고 가입자가 390만 명입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가요 100개가 넘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아직도 인정할 수 없다는 거는요 상당히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손해도 보고 있고 이익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엔 대략 20%의 과세를 하겠다고 이미 예고된 상황이거든요. 이걸 인정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제도권으로 들여와서
많은 국민들이 투자하고 있는 이것에 어떠한 불필요한 오해나 여러 가지 다른 손해,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히 어느 정도 제도화된 틀 안에 가둬놔야 된다. 안 그러면요, 지금 많은 20대 젊은이들이 밤새도록 가상화폐 투자했다가 아침 되면 눈 시뻘겋게 해가지고 라면 먹고 이러잖아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나라는 정말 안 좋은 나라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청년들에게 줄 수 있도록 다른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빨리 이 가상화폐의 늪이라는 데서 제도화시켜서 빠져나오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상 자산, 지금 장 소장이 얘기했듯이 이걸 화폐로 볼 거냐 자산으로 볼 거냐의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전문가들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자산, 이거 화폐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다른 형태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물론 일부에서는 그렇게 구매가 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모든 곳에서 통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화폐의 기능을 제대로 하느냐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있고, 가상 자산으로 본다고 하면 일단 또 여기에서 누군가 돈을 벌었다면 거기서는 당연히 세금이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소득이 있든 소득에 대한 세금은 네. 반드시 물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도권에 집어내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장 소장 말처럼 이 부분을 당정이 아직 명확하게 어떻게 이걸 처리할지를 결정을 못했어요.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부처도요, 연관된 부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기재부도 연관돼, 금융위, 그리고 과기부까지 연관이 돼 있어요. 어느 부처에서 그럼 담당해서 일을 할 거냐 하는 부분도 논의가 필요한데, 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금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치권도 물론 법을 만드는데 국회의원들 열심히 나서야 되지만,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지, 또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좀 검토해서, 가상화폐가 현실이고 이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 제도권에 들어와서 잘 관리되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중국인들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면 소위 환치기 하듯이 우리나라 아파트를 구매를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중국 돈을 가지고 가상화폐 사가지고 그걸 우리나라에 와서 가상화폐를 다시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해서 그걸로 구매를 하는 바람에 제대로 통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돈이 들어왔는지. 왜냐하면 외국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그거 다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권에서의 관리, 이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당정이 이런 부분 좀 빨리 잘 아이디어를 내서 제대로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을 놓고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인데요. 여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에 선을 그었다가 하루 만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번복을 했는데, 이거 왜 혼선이 빚어지는 걸까요? 선거 때문에 그래요. 선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어? 그러면은 재산세, 보유세, 종부세 이런 거 분명히 높아질 텐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이 많이 나온 분들이 과연 이 정부를 지지할까요? 이 정권을 지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해왔던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조정을 하자라고 결심한 것 같습니다. 이런 여권 내의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모습은요, 정말 안 좋아요.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는 집권할 능력이, 국가 운영을 할 능력이 없는 집단이다 라는 자기 고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 종부세 문제와 정말 처음 집을 사는 분들, 청년분들, 이런 분들이 대출받아서 집 사기에는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종부세 문제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겠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당에 얘기하고 싶어요. 종부세 문제 이거 조정하지 않으면요, 내년 선거 되게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대략 종부세를 지금 납부하는 곳이 60만 가구 정도 되는데, 부부라고 하면은 대략 120만 명이잖아요. 120만 표라면은요, 선거를 좌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념을 갖고 고집 부리지 말고 한번 국민들 눈높이에 맞도록 적당히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제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어쨌든 여당이나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점에서 크게 이제 방향이 잡힌 것 같아요. 여당은 첫째는 일단 대출은 규제를 풀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 같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가 된 것 같아요. 예컨대 이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이나 젊은 층에 대해서는 규제를 일정 부분 풀어줘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건 명확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장 소장 지적했듯이 이제 종부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세제 개편도 처음에는 사실은 세제 문제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이 그냥 기존의 정책대로 가겠다고 했다가 일정 부분 변화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을 바꾼 것은 일정 부분 이제 선거도 물론 당연히 고려했다고 저는 보고요. 또 이럴 수는 있잖아요. 1가구 1주택을 갖고 있는 분 중에 정말 기본적인 자산이 없고 집만 갖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종부세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세부적인, 좀 촘촘하게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의 세제를 어떻게 풀지 하는 부분들은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할 수 없어, 이런 관점에서 보지
보지 마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말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세금 혜택을 주면서 전체적인 주택시장의 안정도 함께 가져갈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그 온라인 투표가 이제 오늘 시작이 됐는데요. 민주당의 당권 경쟁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대의원은요, 지금 세 분 다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송영길 후보가 조금 앞서는데, 뭐 홍영표 의원이라든지 우원식 후보도 상당한 수준으로 거의 박빙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권리당원에서 이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가 선정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또 취재를 해보니까 송영길 의원이 여태까지 당대표를 3번이나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권리당원들한테는 상당히 인지도가 높대요. 그리고 다 세 분 다 친문의 핵심적인 일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 우리 사람이구나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송영길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랑 의견이 동의한데요. 정 소장 별로 이렇게 동의 잘 안 하는데 어쨌든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 상당히 좀 유리한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사실은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원내대표가 어쨌든 친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부분도 필요하고 대선에서 좀 공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분을 대표로 앉히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대선 전국이 되면 지난번에 얘기 나눈 것 같은데 대표보다는 이제 대선 후보가 초점을 맞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을 잘 관리하고 정권을 이제 민주당 입장에 창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일을 가장 잘할 사람을 찾을 거다. 논란이 되거나 또는 뭐 친문 비문의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송영길 의원이 조금 유리한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선택의 일부분이 작용했다는 점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그 민주당 그 선거 과정이 이제 흥행에는 뭐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집안 잔치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를 들면은 서울시장 선거처럼 여야가 대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내에서 자기네들의 지도자를 뽑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내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러한 논쟁과 공약밖에 없지 뭐 국가를 위해서 아니면 뭐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런 공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리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흥행에 실패하고 집안잔치는 그냥 당연한 수순이다. 그걸 너무 또 이번에 보면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은 그런 분이 또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관심을 이끌 만한 분도 나온 것이 아니고 세 분 다 물론 중진으로서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적인 관심도가 떨어졌다. 어제도 보니까 밤에 TV 토론 하시던데 저도 한 1분 보다가 재미없다고 돌렸어요. 그만큼 관심과 이목의 집중을 끌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당내 선거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당원이라든지 민주당에는 지지 의사가 있는 분들이야 관심을 갖고 볼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끌기는 조금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어지는 거잖아요. 온라인으로 만나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그 본인들 출마 선언이든 아니면 뭐 기자회견 모두 다 온라인으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제 토론도 결국 이제 방송에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접촉하거나 대의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이제 흥행이 좀 어렵고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뭐 장 수장 잘 아시겠지만 당대표 선거하면 뭐 체육관 같은 데 빌려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인원 동원 막 하거든요. 박수 치고 북치고 막 이러면 흥행이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전혀. 전부 다 이제 줌이나 온라인이나 이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흥행을 일으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있다. 그런 이제 코로나 상황 그리고 이제 당내 선거라고 하는 한계 이런 부분들이 흥행을 일으키는 데는 조금 한계로 작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이렇게 전당대회를 저희가 치러보면은요. 전당대회 장에 가서 연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전문가분들 불러서 표정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내가 여기서 옷을 확 벗고 그냥 팔을 걷어붙이고 이런 액션을 할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목을 끌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교수님 말씀 잘 해주셨듯이 이게 온라인 선거다 보니까 관심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돌아온 예언의 시간입니다. 민주당 새 당대표 누가 될까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영길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나머지 분들하고 그렇게 큰 표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그 원내대표 선거는 큰 표 차이가 날 거라고 전망을 해서 맞았지만 이번에는 좀 박빙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송영길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고
표차도 그렇게 많이 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세 분 다 이제 거의 비슷하게 박빙으로 갈 가능성은 있지만 약간 송영길 후보가 앞서는 가운데 아마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이번 일요일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야당으로 이제 가볼 텐데요.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면서 오늘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부를 향해 일침을 날렸는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는 서운함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지난 1년 당이 분란, 내부 갈등 없이 잘 운영돼 왔다고 자평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고언을 드립니다. 국민들의 분노, 심판의 민심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1년간의 원내대표 활동을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로 좀 평가를 하시는지. 점수는 여러분들이 평가해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함께하는 과정에서 좀 순발이 좀 잘 맞지 않았다거나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이 계실까요? 예, 마치시고 나서 이제 저를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억울하지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네, 주호영 이제 전 원내대표가 이제 된 것 같은데요. 점수를 직접 매겨달라고 했으니까 한번 채점을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주호영 전 원내대표의 이제 행보까지 같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80점 정도 전 드리고 싶어요. 80점이요? 네, 이번에 시험 문제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여당이요 180석을 얻었잖아요. 그럼 원내대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어려운 시험 상황 중에서 저 정도 큰 분란 없이 안정적으로 실수하지 않고 이런 당을 이끌어 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80점 정도 무난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좀 깎았냐면 아까 뭐 우리 TV에서 봤듯이 기본적으로 좀 김종인 위원장과는 약간의 좀 여러 가지 좀 불협화음이 있어요. 네, 엇박자도 있었고 저는 최근에도 말실수 좀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 게 윤석열 총장 일주일에 1,000만 원이나 대선 후보 나가려면 드는데 혼자 밖에서 못해요. 우리 당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니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대선 후보를 단순히 일주일에 1,000만 원이라고 폄하시켰거든요. 저런 인식은 상당히 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금요일 날 원내대표가 뽑히면은 다음 주에 나는 당대표 나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하실 것 같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지금 당대표 나오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네. 두 분 사이에 정말 재미있는 당대표 선거가 될 것 같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과 주호영 전 원내대표 간의 2파전 그렇습니다. 네, 분석을 하셨고요. 네. 점수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한 65점 정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본인은 아무 그 분란 없이 잘 맞췄다고 하지만 아까 장 소장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저는 손발이 잘 안 맞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건 좀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사실 지난번에 재보궐선거에 승리하게 된 결정적 요인은 물론 민주당이 잘못해서 거기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됐고 플러스에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는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없었다면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도 저는 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과연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는 거죠. 저는 거기에 같이 힘을 합치기보다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어떤 색깔을 바꾸고 쇄신의 모습을 보이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좀 참신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과거 청산하고 이런 모습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함께했다고 하면 더 많은 점수를 드릴 수 있을 텐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이제 대표가 된다면 그게 좀 저는 우려가 되거든요. 물론 본인이 대표가 되시고 나면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했던 그런 모습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지속적으로 지지할까? 저는 의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바뀐 이 민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들으려는 노력을 해야지 뭐 다선이시기 때문에 그냥 예전에 본인이 갖고 또 본인이 TK를 지역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접근하시면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좀 저는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추진하려고 했던 당의 혁신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는 것만이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당권 경쟁 유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내에 당권 주자는 물론이고 원외 원로들까지도 이 원내대표 경선에 힘을 쏟는 모습이 감지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난리예요. 지금 원내대표 누가 되느냐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고 지금 4분 나왔습니다.
권성동 의원 나왔고요. 김기현 의원 나왔고 김태흠 의원 나왔고 유이동 의원 나왔습니다. 양강이에요 지금. 권성동, 김기현 후보가 양측을 다 취재를 해보니까 대략 본인들이 한 40표씩은 확보했대요. 그 유이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바른정당과 유승민 의원 개 의원들이 지지를 해서 한 13표 내외 정도를 확보했다고 하고, 그리고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는 한 4-5표 정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원래는요, 원내대표 나가는 분들이 내가 확보한 표 얘기를 하면은 보통 의석수의 2배 이상 나오는데, 이번에는 되게 합리적으로 본인들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101표 정도로 다 제대로 본인들이 판세를 분석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결선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에서는 안 끝날 것 같고요. 결선 가서 유이동 후보를 지지하는 표가 권성동을 선택하느냐, 김기현을 선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예, 뭐 저도 거의 대략적으로 비슷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현, 권성동 이 두 분의 박빙이 될 거라고 저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이제 막판에 가서 다시 선거를 이제 두 분만 놔두고 두 분만 놓고 다시 선거를 하게 되면 이제 유이동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 예전 바른정당계하고 유승민계가 어디를 지지하느냐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뭐 제가 두 분만 놓고 보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네. 권성동 의원이 예전에 이제 탄핵 때 그것도 했잖아요. 예, 본인이 이제 검사 역할을 했잖아요. 탄핵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고 하면 유이동 의원을 지지하는 표 그쪽으로 갈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는 쪽이 일정 부분 유리한 쪽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예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몇 가지 지적도 나오는데요. 그들만의 리그다, 뭐 경선 이후에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이제 우리 민주당 당대표 선거처럼 이거는 그냥 당내 행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6월 초에 국민의힘이 당대표를 뽑을 거예요. 그때 원내대표 당대표가 힘을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겠죠. 원내대표 선거만 가지고는 컨벤션 효과는 없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일단 원내대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뽑잖아요. 본인들이 뽑기 때문에 사실 그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누가 더 많이 얻느냐가 중요하고 개파가 또 중요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국민적 관심을 얻기는 한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질문, 뭐 관련 질문인데요. 두 번째 예언의 시간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어쨌든 모레 결정이 되는데 원내대표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권성동 의원이 좀 유리하다고 봐요. 유이동 의원을 지지했던 표가 권성동 의원을 지지할 가능성이 또 많이 있고요. 네. 결정적인 변수가 영남 후보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나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대선을 앞둔 당이 당대표, 원내대표 모두 다 영남 출신으로 되면 이게 과연 대선에 긍정적일까? 유리할까? 그런 생각을 의원들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김기현 의원이 영남 출신이잖아요. 울산.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좀 유리해 보이지 않나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네, 저도 동의해요. 그 부분에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권성동 의원이 탄핵 관련해서는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바른정당계하고 같은 목소리를 냈었고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지도가 좀 높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요. 또 그것도 장수장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영남 후보가 두 분 다 대표, 원내대표를 하게 되면 그건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서 두 분 다 영남계가 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비영남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최진봉 교수님께 특히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까? 아닙니다. 저 계속해서 제 말에 동의를 표해 주셔가지고 너무 제가 감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뉴스엔 씨는 두 분이 거의 뭐 완벽하게 같은 의견이셨던 것 같아요. 가상화폐로 좀 잘 되신 거예요. 네, 오늘 뉴스엔 이슈는 정부 여당이 각종 정책을 둘러싼 논쟁, 그리고 여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도 공기가 탁한 가운데 전국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밤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어제 천주교 정진석 추기경께서 어젯밤 선종하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항상 행복하세요였는데요. 국회방송 시청자 여러분도 늘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